독일 현지 시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저는 DJ 채널 운영자 강대진입니다. 일단은 독일 수업은 한국에 비해서는 뭔가 많이 자유롭다? 그런 느낌이죠. 네. 제가 제 딸 방을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 방의 저희 딸 방의 책장인데요. 보시면은 소설책밖에 없습니다. 내려와서 예전에 저희 딸 공부했던 거고 뭐 별로 없죠. 저희 딸은 12학년,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까지 1년이 더 남았어요. 1년이 더 남은 이유는 독일은 이제 12년제가 아니라 13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책상입니다. 교과서가 없습니다. 특징이죠. 자유라는 공간이 많으니까 조금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의 능력치를 100으로 봤을 때, 물론 아이들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지만은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매뉴얼 안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능력치를 우리가 100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한 150에서 200 정도를 학생들에게 요구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 같고, 독일은 100으로 본다면은 보통 70에서 60 정도. 이제 졸업반이에요. 이제 독일은 여름 학기부터 시작을 해요. 8월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6월 말 7월에 이제 끝이 나죠. 근데 독일 학교의 특징은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책을 갖고 다니지도 않고요. 저희 딸이 이제 공책, 이 공책을 가지고 1년 동안 모든 과목을 다 소화시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책도 안 갖고 다녀요. 아이패드에다 다 적기 때문이고, 지금 이 축구를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스피드 있고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경기장에서 뛰어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 느리게 하는 것 같고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성큼 오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고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과는 훨씬 많이 나죠. 독일 학생들 같은 경우 한 학기에 무엇을 배웠느냐 놓고 보면 그렇게 배운 게 없어요. 천천히 가죠. 요구하는 것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학교라는 제도, 13년이라는 제도를 마치고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사고의 깊이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많죠. 이 책은 저희 딸 종교 시간의 책 같고요. 보시면은 믿음은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타이틀은 믿음은 굉장히 인간적이다는 페터 클링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교과서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책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갖고 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사의 자율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내가 이 수업을 채워서 나갈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많아요. 이 선정된 책을 가지고 학생들은 1시간이고 한 달이고 간에 무한정 토론에 들어가죠. 이 책 한 권으로도 학생들은 리포트를 쓸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이 책을 뭐 가지고 또 컨테스트에 나갈 수도 있고요. 저희 딸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오도르 폰타넨의 에세이인데요. 독일어 시간에 공부하는 책입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선정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어느 정도냐? 같은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에 따라 선정하는 책이 다르죠. 요건 새 책 같고요. 보니까 책을 하나도 지금
안 쓴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요 기억 뷰시너라는 그 보이잭이란 책을 가지고 저희 딸이 이 포토를 쓴 거를 제가 같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책을 한 권씩 선정을 해서 이 책을 갖고 한 달이고 뭐 한 학기 구간에 계속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시험과 독일의 수업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교사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독일의 교육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각 주마다 학교의 법이 다릅니다. 각 주마다 학교의 법이 다른 것은 독일은 이제 연방공화국 시스템을 갖고 있고 주 자체가 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에 국회가 따로 있고요. 우리나라의 조례를 통과시키는 도의회가 아니라 4년 임기의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교육부 장관이 이제 선출이 되겠죠. 이 교육부 장관의 지도하에 각 주가 전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권한을 갖아야 됩니다. 16개 주가 있기 때문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이제 모여서 합의를 하죠. 독일의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은 이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수준을 맞추자 합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연방정부는 이렇게 각 주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리고 돈도 주고 그래서 주정부의 교육 권한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제 교사의 자율권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지방국회죠. 지방국회에서 정하는 그 교육법이 근거가 되죠. 수업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 안 됩니다. 평소에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하루에 두세 시간 가면 일주일에 뭐 15시간, 12시간 그거밖에 수업을 하질 않습니다. 보통 평균 학생들의 능력치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한 70이나 60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학교 수업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사고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따라가는데 언제든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딸 교과서는 당연히 없고요. 이 보시는 것은 이제 교재 대신 사용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복사물 한 장을 갖고 온 거죠.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글로 이렇게 부분만 번역을 한 건데요. 예, 관련된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1919년 11월 18일 이제 1차 세계 대전이죠. 제가 이제 칸이 모자라서 1차 대전으로만 이렇게 썼습니다만 1차 세계 대전 당시 종전 협정에 관한 군사령관이었던 힌덴부르크,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죠. 이 힌덴부르크 장군의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힌덴부르크 장군이 했던 내용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기록해 놓았던 것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수업은 이 내용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분명히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이 텍스트를 같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를 했겠죠. 이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은 역사의 배경을 유추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유추해는 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때로는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논쟁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논쟁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제가 그 수업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예, 저도 이제 온 지가 30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을 바로 여기 독일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딸과 수업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교육받았을 때와 저희 딸이 교육받을 때의 그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여러 학교와 독일의 다양한 교육청을 방문해서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독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독일 사람들은 이 독일 교육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다양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의미는 인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출신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다양성이죠. 이번 그림은 저희 딸이 수업 시간에 정리됐던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아이패드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관련 내용은 1918에서 1919년 사이에 일어났던 연대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때 정리를 했을 때도 학생들과 같이 읽었던 텍스트를 학생들이 직접 팩트를 유치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사진이 확대는 안 되는데 글씨체가 다 다르고요. 글씨 색깔이 다른 이유가 학생들 개개인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독일 교육의 최대 목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는 것이 그 최대 목표입니다. 다양한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대화로 이어지죠. 기본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사회 구성원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나와 달라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독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축구를 하든 동아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든 간에 이 사람은 나와 달라 해서 출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대화죠. 다음 내용은 제 딸의 역사 시험 관련해서 그 문제가 캡처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제 딸이 이제 그 역사 시험을 보고 그 내용을 살짝 캡처하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한 두 문제 정도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이 아닌 독일에서 학교 다녔을 때도 저 때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한 4문제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 2문제, 재미없는 거는 빼고 이제 좀 중요한 거 2문제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놓은 건데 보면은 대부분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근거와 그 주장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내용들로 거의 역사 시험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뭐 독일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물론 물리, 수학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것을 빼고는요. 인문과학 분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또는 언어 관련해서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한국처럼 객관식은 없고 주관식도 단답형 주관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나의 주장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A, B, C, D 기승전결화해서 서술형으로 제출을 해야 되죠. 다양한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질적인 집단이 계속해서 수시로 만난다는 겁니다.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집단이 교류할 때 발생을 하죠. 이질적인 집단이 교류할 때 발생하는 이 창의력이 교육의 최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질적인 집단의 교류라는 말은 굉장히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질적인 집단이 있어야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른 사고를 하고 나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두 번째로 교류예요. 교류는 결국은 대화죠.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때 뭔가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의력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사물의 고정 기능의 극복 능력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물의 고정 기능,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물건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물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기능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물의 고정 기능,
모든 사물은 기능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기능이 고정이 되어 있다. 근데 고정되어 있는 기능을 극복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물의 고정 기능의 극복 능력이 탁월한 자, 바로 창의력이 탁월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블루오션 같은 경우 기존에 없던 것을 얘기하느냐? 아니죠. 원래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능의 축소와 기능의 확대입니다. 원래 있던 물건의 기능의 축소를 시켜서 기능을 확대시키죠. 이럴 때 라이프 스타일의 변곡점에 서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은 예전에 PC, 컴퓨터에 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의 워크맨 이런 것들 많이 갖고 다녔죠. 오디오에 다 있었던 기능이에요. 이 워크맨이라는 거는 그 기능을 일부 축소시키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창의력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를 그 의미를 바꾸고 기능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의력이 많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창의력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정관념 탈피죠.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각과 나만의 생각으로는 탈피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시각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간단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입장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집단이죠.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의 관점을 내가 100% 습득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관점을 유사하게는 따라가 볼 수는 있죠.